이소크라테스 인문학 연구소에서 제공을 하는 몽테뉴의 에세 해설 제1권 9장 거짓말쟁이들에 관하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테뉴는 맨 처음에 자신의 기억력이 약하다는 고백으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죠. 기억력이 얼마나 나쁜지 유별나고 희귀한 경우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볼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억력이 부족한 거를 분별력의 부족이라고 인식하는 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몽테뉴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력과 기억력을 구분하지 못하다니. 기억력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플라톤의 대화편인 그 크리아티스에서 크리아티스가 아틀란티스에 관한 옛 이야기를 전달하기 전에 무네모시네 곧 기억의 신에게 가오를 구하며 힘을 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기억력 부족은 곧 어리석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몽테뉴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네모시네는 이제 그 기억의 신인데 모자이크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이제 형상화하고 있죠. 자, 몽테뉴가 전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세밀한 논리 전개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기억력이 나쁜 사람은 우선 남의 부탁과 약속을 쉽게 잊겠죠. 만약에 내가 친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었다고 하면 다음번 내가 아쉬울 때 그 친구가 과거에 해준 일을 떠올리며 적절하게 갚아주어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친구가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끼겠죠. 심지어 저 사람이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고 의심하기까지 할 겁니다. 만약에 기억 못하는 척 한다고 여긴다면 양심 없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논리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몽테뉴는 친구가 맡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항변을 합니다.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고 악의가 아니라 체질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아마도 그 자기가 어떤 의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를 내 의도를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봐야겠죠. 7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의 의도로 보건대 비판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한편 기억력 부족이 가진 장점이 있긴 합니다. 우선 야심과 같은 결점을 고칠 방법으로 작용을 하겠죠. 몽테뉴가 살던 시대는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로 인한 작은 전투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이때 타협과 교섭은 중요한 수단이자 능력이었고 야심은 바로 이런 국면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유명세를 얻는 것이겠죠. 몽테뉴가 성에 칩거하기 전에 법관으로서 또 궁정인으로서 나름대로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그에게 야심은 한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열망이었고 어쩌면 자신도 한때 마음에 감추었던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재를 하려면 상대가 또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또렷하게 기억해야 하는 만큼 야심과 기억력은 착 달라붙어 있는 자석처럼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부족한 야심과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면에서 야심이라는 악보다는 기억력 부족이라는 차악이 다행이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자, 기억력 부족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신과 판단력이 가질 힘을 써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억력에 의존하면 내 판단이 아니라 남이 전한 행동 지침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기 마련이겠죠. 기억은 잘하지만 자기 판단은 없는 이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율적 인간이 아니라 타율적 인간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몽테뉴의 생각이 지닌 교육적인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몽테뉴는 다른 사람의 자취를 따라가는 일과 기억력이 좋은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유명하고 권위 있는 사람의 기억력을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훌륭해진다는 논리를 거부하는 셈인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이라는 것이 앞선 세대의 훌륭한 문화적인 자산과 도덕적인 유산을 잘 수용을 하고 보존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천방지축, 자기 멋대로 산다면 교육을 잘 받은 것은 아니겠죠. 만약 몽테뉴의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를 적극 지지하고 극단으로 밀고 간다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말은 그 뜻이라기보다는 판단의 자율성을 지키고 자기 반성의 능력을 훼손하지 말자 하는 의미로 봐야겠죠. 오랜 세월 검증된 도덕적인 원칙이라도 시공간이 달라지면 판단의 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단력의 날을 세워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몽테뉴의 말을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력이 좋은 것은 또 안 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화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잔가지에 일일이 신경을 쓰느라 다른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기억력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사건의 배경에 등장하는 소소한 일까지 너무 강렬하게 떠올라서 이야기를 멈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말을 멈춰야 할지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기력이 쇠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몽테뉴의 이런 묘사는 안데르센 동화에 나오는 빨간 구두를 신은 카렌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춤을 멈추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것처럼 기억에 떠밀려 말을 토해내는 사람은 한없는 객설로 자신을 소멸시키겠죠. 자, 이상을 정리해 보면 불필요한 발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약한 기억력을 가진 첫 번째 장점이자 위안거리입니다. 두 번째 위안은 잊는 것이 주는 장점이죠. 우선은 받은 모욕을 덜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기억력 부족은 과거의 기분 나쁜 일을 계속 생각해냄으로써 느끼는 분노를 치유해주죠. 다리우스 1세의 이야기는 모욕을 잊기는커녕 끊임없이 상기시켜서 분노를 유지한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 사례는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5권 105절에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다레이오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원전 522년에서 468년 동안 재위를 했던 인물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죠? 다레이오스 1세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가 페르시아를 통치할 당시에 페르시아는 대단히 큰 제국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 영토가 나오죠. 페르시아의 영토가 지금의 터키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페르시아 영토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그리스,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고 이쪽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이고 이쪽이 아테네가 있는 지역이니까 그리스는 페르시아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는 그리스란 나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나 자기의 제국은 너무나 크고 그리스는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오니아 지역은 바로 이쪽이 바로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리우스 1세 때 이오니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현재 터키의 그 아시아 부분의 서남쪽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자, 보고를 받은 다리우스는 아테네인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제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테네인들이 누군지 또 그리스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서 제우스에게 아테네인들을 응징하게 해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시종에게 명하여서 식사 때마다 전하, 아테네인들을 기억하소서라고 3번씩 외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워낙 아테네가 이 작은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다리우스 1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기시키지 않으면 뭐 기억조차 안 하겠죠. 그 이미 대제국을 다스리는 다리우스에게 아테네인들은 관심받게 대상에 불과하죠. 미약한 적이자 잊어도 통치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테네인들을 언급하게 해서 모욕감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겠지만
잊어도 될 만한 일을 구태여 기억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리우스는 그리스를 정벌하고자 전쟁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다리우스를 언급하면서 잊어야 할 일을 잊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행을 예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력이 약하다는 거에 좋은 점은 뭐냐면 장소나 책이 늘 새롭게 다가오는 효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모든 내용을 기억한다면 어느 책이든지 두 번 다시 읽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입시 공부를 위해서 기억력이 필요하다면 총명함,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한번 읽고 들은 것은 잘 기억하는 거니까 총명함은 아주 약이겠죠. 하지만 깊이 있는 책을 읽을 때는 반복할 때마다 새롭게 얻는 각성이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총명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읽고 모든 게 다 기억난다면 다시 읽으려고 하지 않겠죠. 자, 몽테뉴 같이 자기 정신에 위안을 주려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또렷한 기억보다는 늘 새로운 감동이 더 큰 위안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몽테뉴는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고찰을 합니다. 기억력과 거짓말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기억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짓말한다라는 표현과 거짓을 말하다를 몽테뉴는 구태여 구분을 합니다. 우선 거짓을 말하다라는 표현을 살펴보죠. 거짓을 말하다라는 말은 die Mensong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과 거짓말하다, mentir가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 즉 mensonge를 전하는 거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발설 이전에 이미 진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 거고 이거를 말로 전달하는 상황인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가짜뉴스를 듣고 가짜뉴스가 진짜인 줄 알고 말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거짓말하다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원상 이 멍띠라는 말은 라틴어 멘티레로부터 유래를 했는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자기가 지금 분석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들은 중심 내용과 중심 틀과 내용 전체를 지어내거나 핵심을 감추는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진실을 재구성하여 말을 전하는 것만큼 다시 반복하려면 앞에서 한 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억력이 비상해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수완가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란함을 겪는 이들이 많았고 몽테뉴는 그들을 비웃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얻었는가? 이런 비웃는 거죠. 거짓말이 성공을 보장하는 방편이 아니라 경험적 판단 이전에 원칙적으로 거짓말은 악덕이죠. 그렇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거짓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 어떤 무분별한 행동보다 거짓말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라고 몽테뉴는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때마저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는 진실처럼 단 한 가지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무한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뜻모를 낯선 언어에 불과하고 따라서 인간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습니다. 곧 다른 사람에게 인간이 아니게, 즉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만들죠. 그래서 단 한 번의 거짓말로 극도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경우에도 끝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점에서 의지하기 어려운 버팀목입니다. 몽테뉴의 이 거짓말에 대한 비판을 가만히 읽다 보면 칸트의 철학이 생각이 납니다. 칸트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아마도 칸트가 이 몽테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사례는 거짓말쟁이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예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란체스코 타베르나라는 사람이 궁지에 몰린 사건이고, 두 번째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파견한 대사의 몰락 사건이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두 번째 사례인 율리우스 2세의 사건이 첫 번째 사례인 타베르나 사건보다는 앞섭니다. 역사적으로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배치는 거짓말이 초래한 결과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좀 살펴보죠. 오늘날의 이 밀라노는 이탈리아 북부의 최대 도시고 롬바르디아 평원에 위치하고 포강이 흐르는 로마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밀라노 공국이라는 도시국가였고 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에 속했습니다. 밀라노 공작인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밀라노를 통치한 마지막 인물로 정확히는 프란체스코 2세 스포르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스포르차 가문은 용병 집안이죠. 용병 집안으로 이 프란체스코 1세 스포르차라는 사람은 밀라노 군주와 결혼을 한 후에 평민에서 밀라노 군주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스포르차 가문의 이러한 사정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제1장 군주국의 유형과 성립 방법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 스포르차 2세를 이야기하고, 자, 이 사람이 프랑스와 1세죠. 이제 이후에 이제 스포르차 가문은 대대로 밀라노를 다스렸으나 이 프랑스와 대립하면서 밀라노의 통치권이 프랑스로 넘어갔다가 다시 스포르차 가문으로 돌아오는 등 우여곡절을 여러 번 겪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대관 직후에 스스로를 밀라노 공작으로 선언을 하고 밀라노를 점령을 했죠. 그러니까 스포르차 가문이 지배하고 있던 밀라노를 점령을 함으로써 여기는 프랑스 땅이고 이건 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후에 이제 1521년에 그 카를로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프랑스로부터 밀라노를 탈취해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밀라노 공작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시 밀라노를 뺏어다가 야, 이거는 원래 스포르차 가문 거니까 너네가 잘 다스려 라고 줬다는 거죠. 이 본문 상황은 스포르차가 이제 밀라노 공작에 복귀한 이후에 그가 이제 프랑스 왕과 카를로스 황제 사이에 외교적인 줄타기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 공작 입장에서는 큰 강대국인 이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언제 내가 프랑스로 편입이 될지, 언제 내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편입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이때 밀라노 공작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부인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카를로스 황제한테는 내가 프랑스하고는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프랑스와도 어느 정도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인할 목적으로 프랑스에서 온 비공식 대사를 제거했고, 이 비공식 대사를 제거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둘러치기를 잘하는 타베르나를 파견해서 이것을 무마하려다가 프랑스와 1세에 비웃음을 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율리우스 2세 사건은 프랑스와 1세의 아버지인 루이 12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던 스포르차 프랑스와 1세 세대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인물을 좀 볼까요? 율리우스 2세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요.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루이 12세는 이런 분입니다.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자, 율리우스 2세 교황은 호전적인 성향의 교황입니다.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전사교황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죠. 그러나 전쟁 외에 학문과 예술의 열렬한 후원자이기도 해서 브라만테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쟁쟁한 예술가들이 걸작을 남기도록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508년에 교황이 이제 프랑스, 신성 로마 제국, 스페인 등과 이 캉브레 동맹을 결성을 해서 베네치아 공화국을 공격합니다. 대단하죠?
이 베네치아 공화국도 사실은 작은 도시국가이지만 굉장히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러한 공화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베네치아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런 큰 나라들의 동맹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을 공격을 합니다. 그 결과 베네치아는 교황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예를 들면 성직자 임명권, 교황청 소속 사람에 대한 사법권 포기, 로마냐 도시를 반환, 전쟁 배상금 지불,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베네치아가 약해지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물론 이때 이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라기보다는 여러 개의 도시국가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란 나라와 이탈리아란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프랑스 입장에서는 베네치아가 약해지니까 베네치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영토에 침입을 함으로써 나름대로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좀 높이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교황은 나름대로 이탈리아 전체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황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확장에 경계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8년에는 캉브레 동맹을 결성을 해서 한편이었지만 1511년에는 신성동맹을 선언을 하고 스페인, 신성로마 제국, 베네치아, 영국을 합류하게 해서 프랑스와 맞서게 됩니다. 자, 본문은 이 무렵에 교황이 영국왕 헨리 8세를 설득하기 위해 대사를 파견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헨리 8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공회를 만든 바로 그 인물이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화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을 낳게 되는 그 아버지가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인물이죠. 영국왕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사실은 구태여 그렇게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에 자신들이 낄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을 때 교황령의 정치적 안정과 독립을 위해서 권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이탈리아 반도의 독립과 통일의 꿈을 품은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믿고 영국왕 헨리 8세를 설득해서 동맹에 참여하도록 파견한 그런 대사가 애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전사교황이라고 이야기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분노는 대단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대사로 파견했던 인물은 재산을 다 뺏기고 겨우 목숨만 건졌다,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앞에서 이 타베르나가 비웃음을 산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심각한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9장에서는 거짓말쟁이들에 관하여 라는 그 몽테뉴의 에세를 이제 살펴봤는데, 몽테뉴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솔직해야 된다 라는 것이 몽테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짓말쟁이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몽테뉴가 더 중요하게 이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기억해서, 즉 단순하게 어떤 훌륭한 도덕적인 금원이나 아니면 옛사람들의 그러한 훈계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단순히 기억해서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력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이러한 주체적인 자율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말을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겁니다.